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죠? 법과목 상법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눈이 강조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상법 조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상호계산인데요. 이 상호계산도 이 계약상 특칙이잖아요, 그죠? 민법에 대한 계약에 대한 특칙이에요. 이 상호계산은 계약이에요, 알겠죠? 상호계산 계약, 익명조합 계약. 알겠죠? 합자, 조합, 계약이에요. 알겠죠? 이런 건데, 상호계산 계약이다. 이 상호계산은 뭐냐면, 민법에 상계라는 게 있거든요. 상계. 퉁치는 거 있잖아요. 퉁치는 거. 그 퉁치는 거를, 어, 한 번에 퉁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퉁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시 말해 상계할 그런 상황을 여러 기간 동안, 그죠? 모아서 한꺼번에 퉁치는 걸 우리가 상호계산 계약이라 그래요. 예,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서로 단골끼리 주고받는 게 많은데 매일 주고받으면서 매일 어떻게 어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보다가도 한 6개월이나 한 1년 동안 우리 쭉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줄 거, 서로 받을 거 해서 한꺼번에 퉁치자라고 서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고 계산이죠. 그 민법은 일반 자연인인 경우 자연인보다 일반인인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경우니까 단골 계약 이런 게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상인들은 어때요? 여러 계약이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상호 계산도 어, 나름 계약이다 보니까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나름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정해준 것이 바로 상법입니다. 일단 상호 계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상호 계산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은 기본서 강의할 때 설명할 거고요. 조문을 이제 보는 거니까 조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계산은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시 거래 관계. 이게 바로 뭐죠? 단골이죠, 단골. 단골. 단골 거래죠. 그죠? 상시 거래 관계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그죠? 일정한 기간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해서 한꺼번에 퉁치자, 상계하자 하고 그 남은 금액이 있으면 서로 지급하자 라고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 계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앞쪽에 매매 특칙에서 볼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매매 특칙에서는 상인 간 그래갖고 쌍방적 상행위만 적용됐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상호 계산은 한쪽이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쪽이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시거래 관계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73조로 가보시면요. 상업증권상의 채무의 채용을 간 특식이 있어요. 원래는요. 상호 계산에 개입되는 것은 금전 채권인 경우만 가능해요. 왜? 서로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퉁쳐야 되기 때문에 금전 채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업증권이라든지 어음수표 같은 거 이런 증권들은 여기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업증권을 상호 계산에 개입하는 경우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A와 B가 서로가 그죠? 상호 계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A에게 어음 증권 있죠. 이게 이제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라고 합시다. 이걸 갖다가 발행은 누가 했냐면 갑이 한 발행을 어음을 받아서 B가 A에게 넘겨주면서 할인을 하는 거죠. 할인해서 한 뭐 9억에 그죠? 9억에 넘겨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증권을 물건처럼 넘겨주는 거죠. 야, 내 10억짜리 어음 있는데 야, 네가 이걸 가져가고 나중에 9억 줘 라고 할 수 있죠. 물건처럼 하면서 어,
채무 9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거래 객체로 어음이나 유가증권 했을 때는 개입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음증권, 유가증권의 특성상 뭐 상한증권이라든지 그 증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개입되었을 때 또 예외적으로 원래는요. 이 상호 계산에 개입됐을 때 중간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중간에 있는 채권 채무를 개별적으로 빼거나 개별적으로 소멸시효를 진행한다든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증권이 개입됐을 때는요. 예외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어음채무라는 거 어음채무 예를 들어볼게요. 증권채무, 어음채무 갑 같은 경우는 주로 발행인이잖아요. 발행인이고 이 10억에 대한 채무자가 갑이란 말이죠. 나중에 A가 어때요? 9억 주고 산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면 갑에게 돈을 달라고 10억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개입되는 상태인데 개입한 경우인데 그 증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요. 이 갑이 변제를 하지 않아요.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A가 사실은 10억짜리를 9억에 사서 자기는 이익을 남기려고 9억을 산 건데 만약에 갑이 10억을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제하지 않고 만약에 이 기간이 뚝 지나버리면 어때요? B와 A는 퉁쳐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호 계산 계약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잔액 채권만 남게 되기 때문에 A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갑이 발행된 그죠? 이 채무가 만약에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는 A에게 A와 B 사이에 어떤 퉁치는 관계 때문에 A가 불축의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 계산에서 제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기보다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호 계산 기간이다. 그렇죠?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있죠? 6개월로 봅니다. 예, 약정을 하면 뭐 1년을 잡든 3개월 잡든 상관없지만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약정하지 않았으면 6개월 한다는 게 우리 법조문 내용이고요.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승인과 의다. 당사자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 만약에 상호 계산 기간에 돌아와서 퉁치고 승인했잖아요. 예, 그때는 서로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잘못했거나 사고가 있거나 탈로가 있을 때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 외에 승인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잔액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1항 보시면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계산 폐쇄일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상사 법정이자예요. 이건 법정이자입니다. 1항은요. 2항은 약정이자인데 법정이자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 계산에 개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렇죠. 약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이중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 계산이다. 그죠? 그래서 A와 B가 평소에 거래할 때 채권 채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뭐 약정이자를 넣는다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쭉 이제 거래를 쭉 많이 있다가 나중에 상호 계산 종료하는 날, 그죠? 여느 날. 이걸 폐쇄일 하죠. 폐쇄일. 요때까지 약정이자는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럼 폐쇄일 어때요? 서로 퉁치죠? 주고받을 게 있다. 여기 만약에 500만 원 줄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퉁치고 나니까 계산하고 나니까 A가 B에게 500만 원 줄 상황이 벌어졌다. 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요때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연육분의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채권 채무 발생할 때도 서로 약정으로 지금부터 이거 약정 자금에 이자 붙는 걸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알겠죠? 나중에 이제 퉁치고 나서도 어때요? 이 법정이자 난 다음에는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해지입니다. 이거는 상호계산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때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상호 계산도 끝났고, 익명조합 계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익명조합. 익명조합. 여기 나오는 이제 익명조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합자회사 있잖아요. 합자조합 있죠. 익명조합과, 그리고 합자조합은, 알겠죠? 요거는 하나의, 계약의 특징도 되지만, 이거는요, 상법상 하나의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기업으로 보셔야 된다. 단지 어때요? 이거는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기업일 뿐이에요. 계약으로 성립되는 기업이지만 어쨌거나 합자조합, 익명조합도 하나의 기업 형태다. 다수가 관계하는 기업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계약으로 할 뿐이다. 법인이 아니다, 그죠? 법인이 아니다. 법인 기업은 아니다. 계약이다. 그래서 합자조합, 익명조합을 볼 때는 민법에 대한 특별한 계약 형태로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기업 형태로서의 합자 조합과 익명조합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익명조합 갈 건데 이 익명조합은 앞에 말이 붙어 있듯이 조합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합원이 외부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조합, 익명조합이라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제3자, 거래하는 제3자는 조합원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익명조합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법상 조합원 가보면 어때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이 실명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거래할 때 조합원이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별도로 있고요. 조합원은 출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익명조합 형태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이걸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익명조합이라고 한다. 이런 형태의 익명조합에 대해서는 기본 설명할 때 다 잘 설명하겠지만 구조는 이렇습니다. 갑을병 만약에 조합원이 있다. 그럼 어때요? A라는 영업자가 존재합니다. 영업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뭐 한다? 출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출자를 하고. 영업자는 어때요? 자기 이름으로 제3자와 그죠? 제3자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가 사장이에요. 영업자가 대외적으로 운영자예요. 그럼 제3자는 어때요? 이 뒤에 있는 이 갑을병은 알 수 없어요. 오직 있죠. 자기 이름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영업자만이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익명조합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영업자는 어때요? 출자받은 다음에 영업에서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면 이 이익으로 어때요?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 요소예요. 그래서 영업자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분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분배한다 그러면 그건 익명조합이 아니에요. 우리 상법상 익명조합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다. 당사자 일방 누구예요? 갑을병 조합원이 누구에게? 영업자.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거죠. 알겠죠? 이익이 났을 때 분배받겠다는 게 이게 본질적 요소예요. 이익이 없으면 분배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사자 일방은 조합원이고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누구예요? 영업자는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조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출자한 돈 있죠? 이 출자한 돈은 우리 법은 어때요? 영업자의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이 출자한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조문에 나타나겠는데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조 79조를 가보시면 이거죠. 익명조합원이 출자했다. 그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누구 것으로 본다? 영업자의 재산을 보는 거죠. 왜? 영업자가 대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면서 거래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예 영업자의 재산을 보는 것이고, 영업자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셔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그 판례기출 1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여기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상 조합을 말합니다. 익명조합의 경우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업자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는 없다. 알겠죠?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익명조합의 대외관계다. 80조죠? 대외관계. 당연하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 행위에 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거래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은.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81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3자의 책임질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의 뭐죠? 명의대여자 책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가 있다. 이게 영업자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 3자다. 그 다음에 이게 익명조합원이다. 그죠? 그럴 때 이 제3자와 관계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영업자 자기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책임지는 게 뭐냐면 이 조합원이 A가 B에게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상호를 사용해라. 라고 명의를 대여했다. 우리 명의 대여자 책임 아시죠? 명의를 대여했을 때는 제3자가 A 이름으로 만약 B가 운영하면서 A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3자는 A가 한 것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A는 C는 어때요? 이렇게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명의대여자 책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어떻게 한다? 허락한 때는 요거 조심해요. 요거 시험에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허락한 때는 그 사용한 이후의 채무예요. 사용 전에 건 책임 안 져요. 그 이름을 사용한 이후에 대해 채무에 대해서는 영업자와 연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그게 명의대여자 책임이죠. 다시 말해서 익명조합원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제3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요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죠?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익부담과 손실부담이다. 82조.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서 감소되면요. 그 손실을 전부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됐죠. 그 손실을 메꾸지 않는 한 이익배당을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과거에 받았던 이익배당이나 그 다음에 그죠? 배당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지금 손해났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출자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다만 이거 다 의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1항, 2항 원칙적으로 원칙 규정이지만 3항은 어때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약정을 하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조문기출 3번 한번 보시면 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담, 다시 이건 아니죠. 그죠? 익명조합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은 원칙적으로 손실 분담 의무를 가집니다. 가지죠. 그 대신에 단지 손실 분담에 대해서는 약정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지 손실 분담 자체는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조문기출 3번. 그 다음에 이것도 약정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항 보시면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평생 동안 뭐죠? 이렇게 조합으로 남게 계약이 돼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어느 당사 종신까지 그죠? 하거나 아예 조합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각 당사자는 뭐죠?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연도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영업자는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자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는 6개월 전에 그 대신에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업자가 너 해지하는구나. 내가 돌려줄 게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죠. 뭐 이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요 조건을 갖춰야만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존속기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칫하면 갑질의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약 법정 종료 사유입니다. 조합계약은 영업이 폐지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 종료됩니다. 그렇겠죠. 영업자가 사망해버렸어요. 영업을 못하잖아요. 영업자가 제한능력자, 성년후견이 개시돼 버렸다. 영업을 할 수 없죠. 이런 경우도 계약이 종료되는 거고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이 파산됐을 때는 종료됩니다. 영업자가 파산되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익명조합은 어때요? 파산의 경우만 종료되는 거예요. 알겠죠? 익명조합원의 경우는 파산의 경우만 종료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익명조합원의 경우는 파산의 경우, 그죠? 익명조합원의 사유로는, 알겠죠? 익명조합원의 사유로는 파산의 경우만 종료하는 거죠. 영업자는 뭐, 사망, 성년후견 개시, 영업자의 파산, 그 다음에 영업의 폐지, 양도, 알겠죠? 영업의 폐지, 양도도 당연히 익명조합원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의 종료의 효과입니다. 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영업자는 85점입니다.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출자가 손실로 인해서 감소될 때는 잔액만 반환하는 거다. 계약, 그죠? 익명조합의 종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서 조문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법원에도 몇 번 출제됐던 겁니다. 가액 반환한다, 잔액 반환한다. 자, 규정이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의 신용노무의 출자 금지. 여기는 신용노무, 여기 익명조합원은 신용노무는 출자 못해요. 그 대신에 그 익명조합원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시권은 갖고 있습니다. 감시권은 갖고 있고 또 익명조합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를 대표를 못합니다. 조합원을 대표 못해요. 이게 균형 규정인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신용 너무 출자 못하고요. 익명조합원은 그 대신에 감시권은 갖고 있고요. 업무 집행이나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 균형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또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